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1960년대 그 냉전의 한복편에서 로켓을 달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엄격한 수학 공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2014년 가장 창의적인 인공지능의 심장이 되었을까? 오늘은 이 6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기묘하고도 놀라운 여정,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상태 방정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아폴로 계획의 성공을 이끈 이 고전 제어 이론이 21세기 최첨단 언어 모델 맘바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기술의 심장부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뭐랄까, 마치 오래된 과학서적에서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60년 전 냉전 시대로 돌아가 보죠. 자료를 보면 이 상태 방정식은 1950년대와 60년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정말 크게 달했을 때 탄생했다고 나오거든요. 당시 공학자들이 마주했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쓰던 기존 방식으로는 왜 그 거대한 로켓을 제어할 수 없었던 거죠? 당시 공학계의 주류는 전달 함수라는 방식이었어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가 나오는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아폴로 계획의 세턴 V 로켓 같은 괴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차원이 달랐다. 네, 크게 세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변수 문제예요. 로켓은 제어해야 할 연료량, 엔진 각도, 비행 속도 같은 변수도 많고 또 수많은 센서에서 쏟아지는 입력 신호가 수십 개에 달했거든요.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하나씩인 전달 함수로는 이 복잡한 오케스트라를 도저히 지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십 개의 계기판과 조종관을 동시에 보면서 조종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려 했던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시변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 자체가 변한다는 문제였죠. 시스템 자체가 변한다고요? 네. 로켓은 엄청난 속도로 연료를 태우면서 실시간으로 질량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점점 가벼워지니까 같은 힘을 줘도 더 민첩하게 움직일 거고요. 하지만 기존 이론은 시스템의 질량 같은 핵심 특성이 변하지 않는 시불변 시스템을 가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과 현실의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였나요? 초기 상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존 이론은 대부분 시스템이 0,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하지만 우주선은 이미 특정 고도와 속도로 날고 있는 상태에서 궤도를 정밀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중간 상태에서부터 제어를 시작하는 방법을 기존 이론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운전 기술로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려던 셈이었네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혁명적인 도구로 상태 방정식이 등장한 거군요. 이 새로운 접근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냈나요? 상태 방정식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시스템을 더 이상 원인과 결과만 보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상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스템 내부의 모든 핵심적인 상태들, 예를 들면 위치, 속도, 가속도 같은 것들을 상태 벡터 X라는 하나의 수학적 꾸러미로 묶어서 표현했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네. 이렇게 되자 두 가지 엄청난 개념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제어 가능성과 관측 가능성입니다. 제어 가능성과 관측 가능성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어 가능성은 우리가 이 시스템의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곳 어디로든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관측 가능성은 계기판의 정보만 보고도 엔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시스템을 믿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최소 연료로 가장 빨리 달에 도달하는 최적의 경로 같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덕분입니다. 실제로 아폴로 계획의 달 착륙선 궤도 계산에 이 기술이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이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운 셈이군요. 마치 훌륭한 악보가 있었는데 연주할 오케스트라가 없다가 마침내 디지털 컴퓨터라는 완벽한 악단이 등장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상태 방정식의 그 행렬과 1차 미분 방정식 구조는요, 당시 막 발전하던 디지털 컴퓨터가 반복 계산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루돌프 칼만이라는 거인이 칼만 필터라는 마법을 선보입니다. 칼만 필터. 네. 로켓의 수많은 센서들은 우주의 방사선이나 진동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섞인 좀 불완전한 데이터를 보내오거든요. 칼만 필터는 이 지저분한 데이터들을 상태 방정식 모델에 융합해서 실제 로켓의 위치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추정해냈습니다. 칼만 필터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지도로 길을 찾을 때 지하도를 지나가면 GPS 신호가 끊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지도 위에서 내 위치는 계속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게 바로 칼만 필터가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 같은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서 아마 지금 이 속도로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을 거야 라고 최선의 추측을 실시간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GPS, 드론, 자율주행 기술의 심장에 바로 이 칼만 필터가 있습니다. 와, 그 마법 같은 필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루돌프 칼만 박사군요. 네, 공학계에서는 그의 업적을 아인슈타인에 비견할 정도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노벨상에 제어공학 분야가 없어서 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교토상과 미국 국가과학훈장을 받으면서 그 이상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와, 정말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네요. 복잡한 물리 현상을 컴퓨터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렇게 60년 전 로켓을 정밀하게 제어하던 그 차갑고 엄격한 수학이 어떻게 최첨단 AI 언어 모델의 핵심 기술로 재탄생하게 된 걸까요? 고전 제어 이론의 그 ABC 행렬이 만바에서는 어떻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변신하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변신의 과정이 정말 기발합니다. 한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 그대로 미분 방정식 형태의 상태 방정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A, B, C 행렬은 시스템이 과거 정보를 얼마나 기억하고 새로운 입력을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내부 상태를 어떻게 출력으로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고정된 숫자, 즉 상수값입니다. 일단은 원형 그대로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산화입니다. 디스크리티제이션이라고 하죠. 컴퓨터는 아날로그 시계처럼 연속적인 시간을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델타라고 부르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현실의 시간을 잘게 쪼개서 계산합니다. 이 델타 값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 정보를 얼마나 꼼꼼하게 볼지 아니면 듬성듬성 건너뛰며 볼지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컴퓨터 계산을 위한 준비 단계죠.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마법이 일어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선택적 메커니즘이 바로 만바의 혁신입니다. 만바는 고전 제어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설계해서 고정했던 B행렬, C행렬, 그리고 시간 간격 델타를요, 입력되는 단어, X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 값이 바뀌는 함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게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고정된 상수였던 행렬이 입력 단어마다 실시간으로 바뀐다니요? 이건 매 순간 새로운 계산 규칙을 즉석에서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계산량이 폭발해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기존 어텐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셈인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만약 그 계산을 무식하게 한다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하지만 만바는 아주 영리한 수학적 트릭을 사용해서 이 계산을 놀랍도록 빠르게 해냅니다. 핵심은 행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행렬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작은 파라미터들만 입력에 따라 바꾸고 이 값들을 전체 계산 과정에 아주 효율적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행렬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문장을 읽다가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앞의 내용을 뒤집는 중요한 정보가 나오겠군. 기억을 더 강하게 저장해야겠어. 라고 판단해서 비행렬의 영향력을 키우는 식입니다. 반대로 같은 의미 없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정보야 라면서 델타 값을 조절해서 정보를 빠르게 흘려보내는 거죠. 즉 고정된 필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지능적인 가변 필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 필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학습과 최적화입니다. 만반은 수십억 개의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의 필터, 그러니까 어떤 B, C, 델타 값을 만드는 것이 정답에 가장 가까운지를 역전파라는 과정을 통해 배웁니다. 역전파는 모델이 시험을 본 뒤에 틀린 문제의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서 스스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기나긴 학습을 통해 만반은 최적의 필터 조절 규칙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제야 자료의 핵심 요약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반은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최적의 상태 방정식을 스스로 설계하는 AI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고 있으니 청취자분께서 지적하신 그 날카로운 통찰이 다시 떠오릅니다. 과거 수학적 규칙에 기반했던 제어공학은 점점 더 데이터 기반의 직관을 향해 가고 있고, 반대로 순수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했던 AI는 오히려 고전 수학에 단단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정말 두 분야가 서로의 길을 맞바꾸기라도 한 것처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네, 학계에서는 이걸 거대한 수렴, 그랜드 컨버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야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 중간 지점에서 극적으로 만난 형국이죠. 그렇죠. 먼저 제어공학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과거에는 세상의 모든 물리법칙을 완벽한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하고 제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주방에서 달걀을 깨거나 옷을 개는 것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 세계의 문제는 순수한 수학만으로 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고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의 VLA 로보틱스처럼 수많은 비디오 데이터를 통해 로봇의 직관을 만들려는 시도가 주류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언어로 상황을 이해한 다음 행동하라는 식이죠. 엄격한 논리에서 유연한 본능으로의 전환입니다. 반면 거대 언어 모델의 변화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AI가 오히려 논리를 찾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언어 모델은 처음에 다음에 올 단어 맞히기라는 순수한 통계적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 세상을 배운 거죠. 하지만 모델이 커지면서 기존 어텐션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계산 비용 문제였죠. 어텐션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모든 단어끼리 서로의 연관성을 일일이 비교해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악수를 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100명이면 악수는 거의 5,000번을 해야 하죠. 문장이 길어지면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엄청난 전력 소모와 느린 속도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데이터의 흐름 속에 상태 방정식이라는 단단하고 효율적인 척추를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상태 방정식 방식은 파티의 모든 사람과 악수하는 대신 이전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어 라는 핵심 요약본만 건네받는 것과 같거든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계산 부담이 거의 늘지 않죠. 순수한 통계에서 체계적인 구조로의 전환인 셈입니다. 결국 두 분야의 최종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말 인상 깊네요. 제어공학은 AI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일반화 능력을 원하고, AI는 제어 이론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 구조를 원하고, 자료에 나온 제어는 뇌, AI는 척추, 상태 방정식을 갖고 싶어하는 과정이라는 비유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네, 정말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켓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조종하려던 냉전 시대의 고민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가장 진보한 인공지능의 심장박동 원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의 강력하고 또 우아한 수학적 도구가 어떻게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어공학의 효율성과 구조라는 단단한 척추가 AI의 유연성과 학습 능력이라는 뇌와 만나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낡은 서구에서 잊혔거나 한물 같다고 여겨지는 과거의 과학이론이나 수학적 발견들이 어쩌면 미래의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잃어버린 열쇠가 되기 위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은 또 어떤 오래된 지혜의 척추를 찾아내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